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신입 데브옵스 엔지니어 면접 질문이랑 답변 예시 모음입니다. 뭐랄까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가이드북 같은 자료인데요. 오늘은 이 자료를 가지고 온프레미스랑 클라우드 차이가 뭔지, 또 CDN은 왜 쓰는지, 그리고 앤스블이나 테라폼 같은 자동화 도구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핵심 내용, 또 AWS 클라우드 워치로 모니터링하는 것까지 현대 인프라 운영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들을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만약 이 분야가 궁금했거나 관련 지식을 좀 빨리 얻고 싶다 하시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질문부터 보죠. 인프라. 이거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직접 서버 운영하는 온프레미스랑 클라우드 서비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역시 그 인프라 소유권하고 운영 책임, 이게 누구한테 있냐는 거예요. 온프레미스는 뭐 기업이 직접 서버 사고, 네트워크 장비 사고, 데이터 센터에 딱 두고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죠. 반면에 클라우드는 AWS나 애저, GCP 같은 데서 이미 만들어 놓은 가상 자원을 인터넷 통해서 빌려 쓰는 개념이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선택에 따라서 초기 비용부터 시작해서 뭐 확장성, 운영 책임, 보안은 어떻게 할지, 재해 나면 어떻게 복구할지 이런 전략이 다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조금 더 비교를 해보면 온프레미스는 아무래도 직접 다 사야 하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꽤 들죠. 그리고 갑자기 사용자가 늘었을 때 서버를 막 늘리기가 쉽지 않고요. 하지만 뭐 보안 같은 건 우리가 직접 다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클라우드는 사용한 만큼만 돈을 내니까 초기 부담이 적고 필요할 때 클릭 몇 번이면 자원을 확 늘릴 수 있어서 확장이 아주 유연해요. 다만 보안은 이제 클라우드 회사랑 우리랑 같이 책임지는 그 공유 책임 모델이라는 걸 따르거든요. 아, 그 공유 책임 모델이요? 네. 그러니까 인프라 자체, 뭐 서버 하드웨어나 네트워크 같은 건 클라우드 회사가 책임지고 그 위에 올라가는 데이터나 애플리케이션 보안은 사용자가 책임지는 방식인 거죠. 아하, 그렇군요. 이 자료 작성자분 경험담이 되게 재밌네요. 집에서 라즈베리 파이로 웹서버 돌릴 때는 전기세부터 보안까지 진짜 하나하나 다 챙겨야 했는데 AWS EC2로 옮기니까 물리적인 관리는 엄청 편해졌다고요. 근데 또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은 게 이 자료에서도 말했지만 비용 관리 있잖아요. 어떤 서비스 얼마나 썼는지 계속 보고 최적화해야 하고 또 클라우드 서비스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그걸 또 배워야 하고 이런 게 새로운 숙제가 됐다는 거. 되게 현실적인 어려움 같아요. 맞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을 고를지 그 기준이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금융회사처럼 보안 통제가 아주 중요하거나 특정 규제를 꼭 지켜야 한다. 이러면 온프레미스가 더 나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뭐 빠르게 성장해야 하는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트래픽 예측이 좀 어렵고 유연하게 확장해야 한다. 그러면 클라우드가 훨씬 유리하죠.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이 둘을 섞어 쓰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도 많이들 생각하는데요. 민감한 데이터는 온프레미스에 두고 서비스 확장은 클라우드에서 하고 뭐 이런 식이죠. 아, 그렇게 섞어서도 쓰는군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두 환경을 안전하게 연결하는 VPN이나 아니면 전용선 같은 다이렉트 커넥트 같은 네트워크 기술도 알아야 하고 또 양쪽 데이터가 어긋나지 않게 맞추는 전략 같은 것도 추가로 고민해야 하고요. 알아야 할 게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인프라 위치를 정했다면 다음은 이제 콘텐츠를 사용자한테 어떻게 좀 빠르고 안정적으로 전달할 거냐 이 문제인데요. 여기서 이제 CDN,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전 세계 사용자들한테 그렇게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건가요? CDN 원리는 이렇습니다. 전 세계 여러 지역에요. 특히 사용자랑 가까운 곳에 엣지 서버라고 부르는 캐시 서버를 미리 쫙 깔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원본 서버에 있는 이미지나 동영상, CSS 파일 같은 잘 안 바뀌는 정적 콘텐츠 있잖아요. 이걸 그 엣지 서버에 미리 복사해두는 거죠. 이걸 캐싱이라고 부릅니다. 캐싱이요? 네. 예를 들어서 당신이 서울에서 미국 웹사이트에 접속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CDN이 없으면 요청이 저 멀리 미국 서버까지 날아가야 하잖아요. 근데 CDN을 쓰면 한국 안에 있는 가장 가까운 엣지 서버에 혹시 그 컨텐츠가 캐싱되어 있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받아오는 거예요. 물리적인 거리가 확 줄어드니까 빨라지는 거죠. 아, 그래서 빠른 거군요.
그렇죠. CDN을 쓰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성능 향상. 사용자와 서버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응답 속도, 레이턴시라고 하죠. 이게 빨라지고 원본 서버의 부담도 줄어들고요. 두 번째는 가용성하고 안정성이 좋아져요. 만약에 원본 서버에 문제가 생겨도 엣지 서버에 캐시된 내용으로 일단 서비스는 계속할 수 있고요. 또 디도스 같은 공격 트래픽이 몰려와도 여러 엣지 서버로 분산시켜서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용 절감 효과도 있어요. 원본 서버에서 나가는 데이터 전송량이 줄어드니까요. 이 자료 쓰신 분도 개인 블로그에 AWS 클라우드 프런트, 이게 CDN 서비스 중 하나죠. 이걸 적용했더니 해외 사용자들이 이미지 볼 때 로딩 속도가 무려 70%나 빨라졌다고 하니까 와, 효과는 정말 확실하네요. 특히 이미지나 CSS, 자바스크립트 파일 같은 정적 파일, 아니면 동영상 스트리밍 이런 데 아주 유용하겠어요. 근데 또 실시간 데이터나 사용자마다 내용이 달라지는 그런 동적 콘텐츠에는 좀 안 맞는다. 이런 점도 써 있고요. 맞아요. 정적 콘텐츠에는 정말 강력하지만 당연히 한계도 있죠. 예를 들어서 원본 콘텐츠가 바뀌었을 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수많은 엣지 서버의 캐시를 어떻게 제때 업데이트할 거냐. 이게 캐시 무효화, 캐시 인밸리데이션 전략인데요. 이게 중요해요. 아, 업데이트 문제. 네, 너무 자주 무효화하면 캐시 효과가 떨어지고 또 너무 늦게 하면 사용자들이 옛날 정보를 보게 되니까요. 그리고 또 전체 요청 중에 얼마나 많은 요청을 캐시해서 바로 처리했는지 이걸 나타내는 캐시 히트율, 캐시 히트 레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걸 높이는 최적화도 계속 고민해야 하고요. 어떤 콘텐츠를 얼마나 오랫동안 캐싱할지 TTL 설정, 이런 걸 서비스 특성에 맞게 잘 설계해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CDN을 쓴다. 이걸 넘어서서 우리 서비스에 맞게 이걸 어떻게 잘 쓸 것인가. 이게 핵심인 거죠. 그렇군요. 잘 쓰는 게 중요하네요. 자, 인프라 구축하고 콘텐츠 전송까지 왔는데 다음은 관리 문제예요. 서버가 막 수십 수백 대가 되면 이걸 사람이 일일이 똑같이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여기서 이제 인프라 자동화 도구가 필요해지는 건데 먼저 엔시블부터 좀 볼까요? 자료에서는 플레이북, 롤, 인벤토리 이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하네요. 네, 엔시블은 딱 그 세 가지로 자동화를 한다고 보면 돼요. 우선 인벤토리는 어떤 서버들한테 작업을 시킬 거냐 이걸 정하는 목록이에요. 보통 INI나 YAML 파일 형식으로 웹서버 그룹, DB 서버 그룹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서버 IP 주소나 호스트 이름을 적어두죠. 그룹별로 변수 같은 걸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플레이북은 무슨 일을 할 건지 이걸 정의하는 YAML 파일이에요. 뭐랄까 요리 레시피 같다고 할까요? 특정 서버 그룹한테 어떤 모듈, 예를 들면 APT 모듈로 패키지를 설치한다거나 서비스 모듈로 서비스를 시작한다거나 를 써서 어떤 작업을 순서대로 해라 이렇게 적는 거죠. 예를 들면 웹서버즈 그룹에 엔진X 설치하고 서비스 시작하고 방화벽 열어줘 같은 내용을 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롤은 이 작업들을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묶어서 재사용할 수 있게 만든 단위예요. 플레이북 하나에 모든 걸 다 넣으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관련된 작업들, tasks, 설정 파일 템플릿, 필요한 파일들, files, 변수들, vars, 그리고 특정 조건에서 실행되는 handlers 같은 걸 정해진 디랭크리 구조로 묶어놓는 거죠. 예를 들어 엔진X 설치 및 설정, 롤을 하나 만들어두면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이 롤만 가져다가 쉽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아, 재사용을 위해서군요. 그릴 수 있고요. 인프라 구성을 코드처럼 관리하게 되니까 이걸 인프라스트럭처 애즈 코드, 줄여서 IAC라고 하죠. 버전 관리도 되고 변경 이력 추적도 쉬워져요. 그리고 여러 번 실행해도 결과는 항상 똑같게 만드는 역등성이라는 특징 덕분에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수백 대 서버도 다 똑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자료 작성자분도 처음에는 그냥 하나의 큰 플레이북에 모든 작업을 다 넣었다가 너무 복잡해져서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웹서버 역할, DB 서버 역할 이런 식으로 롤로 딱 분리하니까 재사용하기도 좋고 유지보수하기도 훨씬 편해졌다는 경험담이 있네요. 확실히 구조화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동화 도구 하면 또 테라폼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 자료에 보니까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생각만 해도 좀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와요. 테라폼 코드로
어떤 리소스 개수를 카운트는 0 이렇게 설정해서 삭제하려고 테라폼 어플라이를 딱 실행했는데 실제로 클라우드에서는 그 리소스가 삭제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좀 더 자세히 파고 들어보죠. 네, 그거 정말 겪으면 악몽 같은 시나리오죠. 몇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흔한 게 상태 파일 동기화 문제예요. 테라폼은 현재 인프라 상태를 tf state라는 파일에 기록하고 이걸 기준으로 변경 사항을 계산하거든요. 근데 당신이 코드를 카운트는 0으로 바꿨어도 만약에 다른 팀원이 실수로 예전 상태 파일로 어플라이를 해버렸거나 아니면 상태 파일 자체가 어떤 이유로 실제 클라우드 상태랑 달라져 있는 경우 테라폼은 바꿀 거 없네?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상태 파일이 꼬이면 그럴 수 있군요. 네. 두 번째로는 조건부 리소스 설정의 함정도 있어요. 예를 들어 코드에 카운트는 바, environment equal production 0, 2 뭐 이런 식으로 환경 변수 값에 따라 리소스 개수를 다르게 설정해놨다고 쳐요. 당신은 당연히 프로덕션 환경이니까 카운트가 0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어플라이 했는데 실제로는 뭐 별수가 잘못 전달됐다거나 해서 카운트가 2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당연히 삭제가 안 되겠죠. 코드 자체의 논리 문제나 변수 전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모듈 간의 의존성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당신이 카운트는 0으로 설정한 그 리소스를 다른 모듈에서 아직 참조하고 있다? 그러면 테라폼이 이거 지우면 다른데 문제 생기는데? 하고 안전을 위해서 삭제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특히 흥미로운 지점은 코드는 분명히 삭제하라고 명확하게 써 있는 것 같은데도 실제 상태나 실행 환경 아니면 다른 코드와의 상호작용 때문에 내 의도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 복잡성이에요. 이게 바로 코드로 인프라를 다룰 때 IAC 정말 주의해야 할 부분인 거죠. 와, 정말 복잡한 문제네요. 해결책으로는 일단 테라폼 스테이트 쇼 같은 명령으로 현재 상태 파일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우선이고, 뭐 최악의 경우에는 상태 파일에서만 그 리소스를 지우고 테라폼 스테이트 RM, 실제 클라우드에 남아있는 리소스는 어쩔 수 없이 수동으로 삭제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테라폼 관리해 가져오는 테라폼 임포트, 그런 방법도 언급되어 있네요. 물론 이건 진짜 신중해야 할 것 같고 디버깅 로그, tf 로그 이퀄 디버그 설정 켜서 자세히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작성자가 상태 잠금, 스테이트 락킹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테라폼 작업을 하면 상태 파일에 꼬일 위험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막으려면 상태 파일을 개인 로컬 컴퓨터가 아니라 AWS S3 같은 원격 백엔드에 저장하고 동시에 작업하지 못하게 막는 상태 잠금 기능, 예를 들면 AWS 다이나모DB를 이용해서 구현해요. 이걸 꼭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코드 변경할 때는 혼자 그냥 어플라이하지 말고 동료들한테 코드 리뷰 받고 테라폼 플랜 실행 결과, 즉 이렇게 바뀔 거다라는 예측 결과를 같이 공유하고 확인하는 코드 리뷰 프로세스를 철저하게 지키는 문화가 정말 필수적입니다. 이런 함정들을 미리 이해하고 예방하는 게 코드로 인프라를 관리하는 당신에게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구축하고 자동화까지 한 인프라가 과연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모니터링인데요. AWS 환경에서는 클라우드 워치가 그 핵심 역할을 한다고 하죠. 자료에서는 이걸 AWS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의사라고 표현했던데요. AWS 환경을 뭐랄까 계속 지켜보면서 혹시 이상한 징후는 없는지 감지하는데 정말 필수적인 서비스예요. 주요 기능을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CPU 사용률이나 네트워크 트래픽 같은 매트릭을 수집하고 모니터링하는 기능이에요. 대부분의 AWS 서비스들은 기본적인 매트릭을 클라우드워치로 보내주고요. 필요하면 우리가 직접 만든 커스텀 매트릭도 보낼 수 있어요. 둘째는 로그 관리, 클라우드워치 로그스 기능입니다. 여러 서버나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로그들을 한 곳에 모아서 저장하고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해줘요. 셋째는 알림 및 알람, 클라우드워치 얼람스 기능인데요. 어떤 매트릭 값이 우리가 설정한 기준치, 임계값을 넘거나 특정 로그 이벤트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알려주는 거죠.
아, 문제가 생기면 바로 알려주는 거군요. 그렇죠. 이메일이나 SMS 같은 걸로 알림을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AWS 오토스케일링 같은 서비스랑 연동해서 자동으로 서버를 늘리거나 하는 조치를 취하게 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 넷째는 이 모든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시각화해주는 대시보드 기능입니다. 우리 서비스 상태를 파악하기 쉽게 맞춤형 화면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사용 예시를 보니까 EC2 인스턴스의 메모리 사용량이나 디스크 사용량 같은 좀 더 자세한 매트릭은 기본으로 안 들어오고 에이전트를 따로 설치해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이 나와 있고요. 또 우리 애플리케이션에서 예를 들어 로그인 시도 횟수 같은 특정 지표를 API를 써서 직접 클라우드워치로 보낼 수 있다는 코드 예시도 보여주네요. CPU 사용률이 5분 동안 80%를 넘으면 SNS로 알람 보내라 같은 구체적인 알람 설정 명령어 예시도 있고요. 이 자료 작성자분 역시 예전에는 모니터링을 제대로 안 해서 서버가 다운돼도 사용자가 알려줘야 알았는데 클라우드워치 알람을 설정하고 나서는 장애가 나도 사용자보다 먼저 알고 대응할 수 있게 돼서 서비스 신뢰도가 훨씬 높아졌다고 해요. 결국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모니터링이라는 게 단순히 문제 터졌을 때 빨리 대응하는 걸 넘어서서 아예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해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는데 정말 필수적이라는 거겠죠? 물론입니다. 물론 클라우드워치 말고도 뭐 프로메티우스랑 그라파나 조합 같은 오픈소스 도구들이나 아니면 데이터독 같은 상용 모니터링 솔루션들도 아주 훌륭하죠. 각각 정단점이 있어요. 클라우드워치는 아무래도 AWS 서비스니까 다른 AWS 서비스들이랑 통합하기가 쉽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뭐 오픈소스만큼 아주 유연하다거나 데이터독처럼 기능이 엄청나게 다양하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사용자 정의 매트릭을 많이 보내거나 로그를 오래 저장하면 비용이 발생하니까 비용 관리 측면도 꼭 고려해야 하고요. 필요하다면 클라우드워치 로그즈 인사이츠 같은 걸로 로그를 좀 더 깊게 분석한다거나 아니면 클라우드워치 신테틱스 같은 기능으로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웹사이트가 잘 작동하는지 주기적으로 테스트하는 그런 고급 기능들도 한번 탐구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네, 오늘은 데브옵스 엔지니어 면접 준비 자료를 통해서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의 차이부터 CDN, 엔시블과 테라폼을 이용한 인프라 자동화, 그리고 클라우드워치를 활용한 모니터링까지 정말 현대 인프라 운영의 핵심적인 개념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이게 그냥 이론적인 설명을 넘어서서 실제 경험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들이나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까지 같이 다루면서 이 기술들이 왜 중요하고 또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당신이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특히 뭐 테라폼 상태 관리의 그 복잡성이라든지 자동화를 하다 보면 만날 수 있는 여러 함정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데브옵스가 추구하는 빠른 개발 속도와 또 안정적인 운영, 이 두 가지 목표가 어떨 땐 좀 상충될 수도 있잖아요. 이 사이에서 우리 조직은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당신이 생각하기에 속도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안정성을 단단히 지키기 위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장치 혹은 뭐 문화적인 장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스스로 답을 찾아보시면 오늘 나눈 이야기가 더 의미 있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기술의 세계를 탐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